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52시간 노동제를 개편하겠다는 어제 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미 지난주에 예고됐습니다. 보도자료도 공개했고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담당 장관의 발표에 앞서 아침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고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방향과 계획을 발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민간 연구회,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확정,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발표는 이미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정된 거였고 인수위 국정과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장관이 나서서 발표한 정책 과제에 대해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뭔가 정책 수립 과정이나 정부 내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빗대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후폭풍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후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구체화해 정책 과제로 발표한 뒤 주 88시간 근로제다, 92시간 근로제다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핵심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장관의 발표를 최종안으로 생각해 한 발언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동시간 유연화는 당정 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대통령 보고 체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었고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니 협의했던 게면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겁니까? 윤 대통령은 최근 원전업체를 만난 자리에선 원전업계가 전시 상황이니 안전 중시 사고를 벌이라고 주문해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잇따른 혼선이 발생하면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간에 정책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괄 사의를 표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퇴는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이라며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전국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의 시작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입장문에서 해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새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새 지휘부와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결론을 바꿔 혼선이 빚어지자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정 청장은 이틀 전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경 간부 8명도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엔 당시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윤성현 남해 해경청장도 포함됐습니다. 해경이 창설된 이후 지휘부의 집단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 해경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지휘부가 앞장서 책임지려는 모습이란 평가도 나왔지만 이렇게 사퇴하면 조직은 누가 정리하나? 나갈 거면 할 말이라도 당당히 했어야 한다는 불만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사의 표명 5시간여 만에 사의를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이 씨의 유족은 해경의 양심 고백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수사 실무에 관여했던 해경 간부 2명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또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오늘 사의를 밝힌 윤성현 남해청장 등 4명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야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확보한 7시간 분량의 통신 첩보엔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급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숨진 공무원이 오랜 표류 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월북 여부를 묻는 북한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월북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와대가 신속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방치했고 월북 가능성 쪽으로 해경의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그 행정관이 또 해경에 가서 월북을 하는 쪽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월북몰이에 관해서 직권 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당시 여러 갈래의 군 특수 감청 정보를 분석하면 월북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요. 수사 개입 의혹을 받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측도 재직 당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수사 방향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특수 상황에서 사실 확인과 투명한 공개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전 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며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또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왜곡과 선동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해경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군과 해경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찰에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죠. 이 정도 발언이면 경찰청장을 경질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거죠?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 발언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고 인사 번복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경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의 물갈이도 시작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장 27명 모두가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사용하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체됐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원훈도 부활했습니다. 곽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이 모두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정보 담당을 포함한 전 부서의 국장들이 공석이 된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혹시라도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과 차장, 기조실장들이 잘 챙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을 대표하는 직무 자세를 새긴 원훈석도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원훈석이 23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이 원훈은 1961년부터 37년간 사용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오던 그 기관이 이제 새 출발해서 새로운 체제하에서 나가는.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원훈은 매번 바뀌어왔습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바꾼 원훈석이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는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 쓰여져 국정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복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사찰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훈이 다시 자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개혁된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며 원훈 교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중부지방에 최대 170mm의 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담장과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가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이 골목길을 덮쳤습니다. 담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 담벼락이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명이 새벽에 임시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주차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옹벽을 덮친 겁니다. 폭이 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많이 무너져 있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근처 공사장에 쌓여있던 토사가 폭우에 쓸려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요 밑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아파트 무너질 줄 알았어요. 한 20cm 정도 됐을까? 침수와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는 승강장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배수 용량이 초과된 건데 빗물을 빼내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가 변압기를 건드려
주변 1,7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도로 19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제주 지역에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일부 병원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제주와 완도 등을 오가는 2개 항로 여객선 6척의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주말까지 한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오랜 가뭄을 해갈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가뭄으로 뚝 떨어졌던 소양강댐의 수위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여전히 10m나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린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쓸려 내려온 흙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근처 농공단지에도 흙탕물이 밀려들어와 입주업체 사무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건을 책상 위에나 이런 데로 치우고 높은 데로 치우고 물을 계속 직원하고 둘이서 퍼서 날랐죠. 밤사이 내린 폭우로 강원도 곳곳에서 40건에 달하는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소양강 상류의 가뭄도 해소됐을까? 사흘 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 걸어서 건널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 소양강댐 최상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소양강 상류의 물줄기는 조금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말라붙은 소양강을 가득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38대교의 교각은 여전히 훤히 드러나 있고 메말랐던 흙바닥만 조금 젖었습니다. 하류 지역도 강물이 늘긴 했지만 어민들이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에이, 택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 물 차려면 멀었어요. 소양강댐 상류에 밤새 내린 비의 양은 100mm. 댐의 수위는 전날보다 1m가량 높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여전히 10m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유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댐 저수위나 저수량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관심 수준인 소양강댐의 가뭄 단계가 해소되려면 많은 비가 한 차례 더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 이제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 때문인데요. 보통은 1, 2년이면 사라지는 라니냐가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라니냐가 출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년 연속 라니냐, 즉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20년 가을에 시작된 라니냐가 내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네이처는 2년 연속 라니냐는 종종 있지만 3년 연속 라니냐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번 라니냐는 이전의 트리플 딥 라니냐와 달리 사전에 강한 엘니뇨가 없었고 예년 같으면 위력이 약해질 4월에 더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라니냐는 태평양의 대기를 뒤흔들고 그런 요동이 전 세계로 퍼져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는 60년 만에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아프리카 등지는 극단적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사막화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봄에 최악의 봄 가뭄을 일으킨 데 이어 여름에는 한반도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동아시아 주변에 고기압성 흐름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이라든지 열파 현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만약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종료될 경우 올여름에는 역대급 열돔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이처는 유래를 찾기 힘든 트리플 딥 라니냐의 출현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기후변화의 결과인지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요즘 주가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6월 들어서만 12%나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심지어 이런 하락 국면에서도 증권사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지난해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금리까지 올라서 이제 월급의 반이 이자로 나갑니다. 애들 양육비나 뭐 교육비나 이런 거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달에 저를 위해서 쓴 돈이 그냥 15,000원짜리 셔츠 2장 산 거 말고는 돈 쓴 게 없어요. 또 다른 40대 직장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입니다. 작년에 재미를 봐서 그때부터 연금과 적금까지 깨서 더 들어갔습니다.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시점은 올 초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종일 시세창을 보고 있지만 오를 기미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난짝 뭐 반등했다고 하면 이제 뭐 주식창을 열어보시면 왜 내 주식만 안 오를까 하는 한숨만 나오는. 훨씬 위험한 거래도 있습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단기 투자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이틀 안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합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틀 안에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는 한 큰 손해를 보는 위험한 도박 같은 거래입니다. 친구는 신용을 썼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반대 매매 들어왔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현재 19조 원이나 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다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고 빚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락장이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6월 들어서 외국인은 5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은 3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6%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월 들어 3주 사이에 세계 증시는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7%,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홍콩 항생 지수는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12%나 하락했습니다. 유독 한국만 더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이 무려 18.7%나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28%나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률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금리가 빠르게 올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을 바꾸지 않고 더 씁니다. 잘 안 팔립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따라서 잘 안 팔립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도 이달 들어서 9%나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3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덮친 작년과 재작년에 TV, 노트북,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던 것도 뒤늦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재택이나 원격 교육 때문에 노트북도 사고 데스크탑도 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당겨진 거죠. 미리 많이 샀으니까.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이 노출된 데 이어 오늘은 이 대표가 장제원, 안철수 두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면서 공세를 예고했는데 또 곧바로 안 의원과 이 대표가 날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의 악수 요청을 거부하며 둘 사이 앙금을 그대로 드러낸 이준석 대표.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을 위해 얘기하면 대표가 들으라는 배희 의원의 말에 이 대표가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며 충돌은 계속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의 내용이 계속되자 장제원 의원은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 대통령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미끼를 안 불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며 장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다고 적었는데 안철수 의원을 빗댄 간철수와 장제원 의원을 겨냥하며 다음 주부터 직접 공격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윤리위 징계는 물론 안 의원이 친윤계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에 추천한 배후에 윤핵관의 핵심인 장 의원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싸우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며 맥락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그 미끼를 물었다면 간장이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고 여기에 이 대표는 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줄은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신 것인지는 좀 궁금하고, 저는 뜬금없어가지고 저는. 당내 권력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듯했던 이재명 의원이 당내 불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내로남불 논란, 잘못된 공천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명 의원. 하지만 비공개 토론에선 불출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과 같은 토론조에 배치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면전에서 당신이 나오면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 양상이 커질 거라고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호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누구도 나오지 말고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같이 공감을 했죠.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2년 뒤 총선 지휘까지가 임기인데 개인적으로 상처만 받을 수 있어 고민된다며 108번뇌를 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만 측근 의원들은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던 만큼 출마 결심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의원들 간 난상 토론에선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선거의 준비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좀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또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이른바 정치 팬덤을 방치했다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SNS에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파였고 이들에게 고초를 겪은 이가 이재명 의원이었다면서 토론 대신 침묵을 강요하는 폭력적 팬덤을 끊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를 둘러싼 갈등부터 팬덤 논란까지 당내 개파 간 불신을 걷어내고 민주당이 쇄신 작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갖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원구성과 인사청문회가 3주째 멈춰서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남현정 기자.
자, 민주당이 말 그대로 전격 제안을 한 건데 국민의힘과 협상도 바로 시작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긴 했는데요.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한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박 2일의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와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당을 쇄신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할 때 여야가 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중수청 설립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법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등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멈춘 상태인데요. 김승희, 박순애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 시한이 29일인데 일단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의 답변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임명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한 결정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가 14년 만에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기업들에겐 여유 자금이 생기고 이를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과 더불어 한간에선 담배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또 정말 그럴 만한 우려인지 알아봤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은 정책입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실제 기업들 세 부담은 줄었습니다. 5년 동안 38조 7천억 원을 덜 냈습니다. 이때 세금 감면 혜택,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컸는데 세금을 깎아준 효과는 있었을까요? 기업들이 덜 낸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고 기업과 근로자 소득이 증가해 결국 세수도 늘어난다는 낙수 효과를 내세웠는데 통계 수치상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해 평균 7조 원 이상 세금을 깎아줬는데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요. 2012년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에 이어 2013년 마이너스 8.5조 원, 2014년엔 마이너스 10조 9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세수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담배값 인상이었습니다. 담배값을 한 갑당 2,000원씩 올렸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0년간 고정되었던 담배값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흡연율을 줄인다는 명목이었지만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반면 세금이 70%가 넘는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세는 이듬해 5조 4천억 원이나 더 걷었습니다. 담배세 외에 주민세도 올렸는데 이건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세대별 몇천 원 수준에서 2016년 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세수는 4년 새 4.5배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일부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됐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재정 적자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자나 법인들의 세수 기여도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저소득층들의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세수 증가와 감소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번 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세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고 직접적인 선례가 있었던 만큼 다시 담배값이 오르는 건 아니냐는 걱정 역시 기호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손하늘 기자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통한 반칙 영업의 실태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업자들이 고객을 속이는 방법, 바로 이 영업비밀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속이는 건지 이 돈의 세계도 파헤쳐봤습니다. 신축 건물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 사이의 리베이트의 세계, 지금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앱에 올라온 그럴싸한 매물들. 하지만 막상 가면 약속한 매물은 볼 수 없다며 수도권 일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각각 3시간씩 동행한 두 직원의 녹화본을 비교해보니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번갈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먼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선호도가 낮을 것 같은 집부터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는 좀 높고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이잖아요. 목표 매물에 도착하면 대출이자 지원을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금액 같은 거를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란히 회사 법무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법무사도 다 있어요. 다 법무팀이 껴있어요. 짜여진 대본이라도 있었던 걸까? 네, 저희가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총 10페이지 분량인데요. 보시면 세뇌, 과장 같은 말이 눈에 띕니다. 당했던 수법들, 거짓말처럼 자료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미끼 광고는 확실히 풀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미끼, 즉 허위 매물임을 자신들도 인정한 건데 거래가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매물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불법적인 건물이니까 절대 있을 수 없다. 화를 내는 고객에겐 홍보팀 핑계를 대라고도 교육했습니다. 사람 많이 화가 있으면 실토하라고 하더라고요. 광고 담당자가 그렇게 광고를 올리신 것 같은데 죄송하다. 실제 팔아야 할 매물에 도착하면 건축주와 아는 사이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시행사들을 잘 아니까 시행사들이 짓는 빌라를 알려줄게. 실제로 취재팀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희 이사님이랑 건축주분이랑 조금 이제 아무래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또 유능한 법무사가 있으니 대출이 잘 나올 거라고 속이면서 법무사에게 전화하는 척하라는 교육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법무사 있으니까 너가 대출 나오는 거야 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주면은 얘가 확 까락 돌아가고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팀이 있긴 있나요? 이 회사 생긴 지도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33년 경력된 법무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같은 업자끼리 법무사가 되기도 하고 경쟁하는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손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러 가려는 그 집 말하면서 그거 다른 사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일부러 차에서 스피커폰하고. 이들 사이에서 고객에게 먼저 보여주는 언덕 높고 허름한 집은 이른바 밟고 가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속칭 밟고 간다고 하거든요. 안 좋은 집 하나 보여주면 이 집 그냥 아까 그거 할까? 이런 생각 섞어서 하기도 하고. 바로 뒤에 진짜 팔집을 보여줘 고객을 현혹시키라는 겁니다. 살짝 보여주면서 이제 눈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객 유형을 분석해 공유하기도 합니다. 욕심 많고 바보 같아서 이자 지원 바로 먹힘. 허위만 잘 풀어주면 계약할 것 같은 식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듣거든요, 진짜. 개꿀입니다. 거짓말 교육까지 해가며 목표한 매물을 팔려는 사람들. 대체 얼마를 벌 수 있기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전직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업체들이 쓰는 전산망에 들어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매물을 보고 처음 연락했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건 미끼였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첫 집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에 갔던 집을 눌러봤더니 R이라는 글자와 숫자 15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집은 R10. 인생 10개네요. 무슨 암호라도 되는 걸까? 일명 리베이트라고 하죠. 보통은 가장 많은 게 10개, 그러니까 현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고 2,5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업자들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팔아주면 건축주가 얼마까지 돈을 줄 수 있는지 표시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15는 해당 매물을 팔아주면 업자에게 1,500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업자는 취재팀에게 이 매물을 파는 데 집중하지 않고 경기도 부천까지 데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전산망으로 확인해봤더니 R30, 3천만 원입니다. 여기 30대, R도 많고 여기도 30대. 이렇게 집이 좀 잘 안 나가고 이런 데는 리베이트가 많아요. 취재팀을 마지막으로 데리고 갔던 인천 부평 매물도 R 옆에 숫자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분양이 다 되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리베이트가 높은 집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는 겁니다. 팀장들이 어디 R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코스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일부러 좀 안 좋은 집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R이 높은 집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와 7대3 정도로 나눠 챙겼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회사에 반 가고요. 제 반에서 또 회사 1.5 또 가져가요. 평균 1,000만 원이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져가는 건 한 320. 서울 정반대편 도봉구로 검색해봤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문자 파이 기호 옆에 12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빌라엔 뜬금없이 별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리베이트입니다.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가? 7개 갔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빌라도 있는데 표시된 연락처에 전화해보니 역시나입니다. 아, 실장님, 여기 리베이트가 몇 개예요? 리베이트의 약자인 R 표시가 알려지자 온갖 방식의 암호를 쓰고 있는 겁니다. 리베이트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분양이 안 되면 분양업체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고 원금을 건지려고 하죠. 건축주가 일부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뒤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로 되돌려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는 집을 구하는 이들입니다. 집 팔아준다고 고마워서 내가 영역비를 이 정도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 고스란히 집을 살려고 하는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주문해서 다 나온 돈이니까. 설령 허위 매물로 유인한 게 걸리더라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받은 리베이트 일부를 떼면 그만입니다. 리베이트를 뿌려서 매물을 팔고 분양가도 높게 매길 수 있는 건축주,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챙기려는 허위 매물 업자들. 이들이 만든 거대한 시장이 가뜩이나 집 구하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정우. 손하늘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 일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바닥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만집니다. 조금 뒤 황급히 뛰어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남성이 있던 자리에서는 아기 고양이 사체가 노끈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낮에 초등학교 바로 옆 통학로에서 발생했는데 현장을 지나간 다수의 학생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가 자기 눈으로 본 거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서 트라우마나 이런 걸 생각이 오래 갈까 봐 다들 걱정하고. 용의자는 살해한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 미리 가져다 놓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물체가 그냥 은박지에 쌓여 있었대요.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사체인지를 몰랐대요. 숨진 고양이는 인근 주민이 돌보던 아기 길고양이였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애들이 뻑뻑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일대에선 지난 1년간 대여섯 마리의 길고양이와 강아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평소에도 수상한 남자가 고양이를 괴롭히고 발기질하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경찰은 CCTV에 촬영된 용의자를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8년 전 한 남편이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숨지면 95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6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이 남편이 무죄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승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의 40대 남편은 거의 안 다쳤지만 조수석에 앉은 임신 7개월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숨지면 모두 95억 원의 보험금이 남편 등에게 지급되도록 26개의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아내 시신에선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살인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구속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결론 나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6년 만에 부부관계와 경제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보험 사기와 살인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보험금을 달라는 남편, 줄 수 없다는 보험사, 95억 원을 둔 법정 공방 2차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까지 1심 재판 4건이 마무리됐는데 모두 형사재판 결과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고 계약했거나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될 텐데 판결은 2대2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2008년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아내의 한국말 실력이 예상 밖의 변수가 됐습니다. 아내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한 채 계약했다는 보험 설계사의 실토, 한국말이 서툴렀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라 2개 재판에선 계약을 무효라고 본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판단한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했다, 서면 동의했다라고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보험금은 약 34억 원. 다음 달 판결이 하나 더 예정돼 있고 1심에 불복한 항소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5억 원 보험금을 둘러싼 재판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본격적인 오징어 철이 돌아왔지만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조업량이 줄면서 어획량도 절반가량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징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울산 방어진 항에는 때 아닌 오징어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울산 방어진항 오징어 잡이를 마친 어선들이 부두에 겹겹이 정박해 있습니다. 뜰채로 끌어올려진 오징어들이 화로차 수족관을 금세 채웁니다. 다 오신다 보면 됩니다. 오징어 하시는 분들은 물차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다 내려오신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 오징어 어장은 경북 울진이나 독도 같은 북쪽에 형성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쪽에 만들어진 차가운 물에 가로막혀 오징어 어장이 북상하지 못하고 울산 앞바다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살오징어가 계절적으로 이제 북상해서 이동하는 시기를 좀 더 이제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기름값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은 대부분 울산 선박이 아닌 강원도나 경북 선박입니다. 예전에는 거리가 멀더라도 수속된 항에 되돌아가서 팔았지만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어장과 가장 가까운 항으로 배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참가자미 생산기지로 유명한 울산 방어진 항에 오징어가 쏟아져 들어왔고 올 들어 벌써 1,007톤, 82억 원어치가 위판됐습니다. 그전에는 왕도 소해라든가 저 독도 쪽으로 가 조업을 했는데 기름 유가가 많이 비싸가지고. 하지만 곧 동해 수온이 상승해 오징어 어장도 북상할 것으로 보여 울산 방어진항의 깜짝 오징어 풍년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2년이 되는 날인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은 이제 불과 5만 8천 분 정도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특별한 제복이 마련되고 있다는데요.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쑥한 상아빛 재킷을 입는 87 예비역 공군 중위 이인범 어르신. 흰색 셔츠와 푸른 넥타이도 받쳐 입고 호국 문양이 새겨진 단추를 잠급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위해 마련된 새 제복입니다. 참전 용사 조끼, 흔히 안전조끼로 불린 단체복을 대신하기 위한 겁니다. 외국 참전 용사들이 행진 때마다 보여주는 빛나는 제복과 비교하면 기존의 단체복은 영웅들을 상징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단체복조차 지원이 안 돼 참전 용사 스스로 사 입어야 했습니다. 어떤 거 유니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사서 입었죠. 권위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니면은 외형으로 볼 때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죠. 이에 국가보훈처가 나섰고 전문가와 협업해 새 제복 제작에 나섰습니다. 참전 용사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활동도 편하도록 각자의 체형까지 맞추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만큼 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비해서 조끼는 너무 가볍고 그분들의 희생들이 보다 더 잘 대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반년이 넘는 작업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된 새로운 제복은 10벌.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시제품인데 새 옷을 입게 된 참전 용사들은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색다른 옷을 입었다고 따뜻하고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주변이나 가족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보훈처에 이번 단체복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추가 생산 계획은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기준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용사는 약 5만 8천 명. 국가보훈처는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축구대표팀 김민재 선수와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K리그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정동식 심판인데요. 그런데 경기가 없는 날엔 아예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박재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집트와 평가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 남성이 팬들과 사진 찍기 바쁩니다. 정동식 심판 사진을 빨리 사진 찍어요, 빨리. 축구 선수 김민재와 똑 닮은 K리그 정동식 심판. 김민재를 닮은 정동식 주심. 주심이 좀 유명하신 분이죠? 김민재 선수 닮아가지고. 네. 팬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김민재 이름까지 넣은 새로운 사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단 덩치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신체 사이즈랑 또 이제 눈 보고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하고 똑같이 생긴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승우 선수가 저를 보면은 자꾸 웃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순수를 닮아가지고 웃는 것 같은데. K리그에서 주심으로만 165경기를 본 10년차 베테랑이지만 경기가 없는 날이면 화물 운송기사로 변신합니다. 노년동 가는 기사인데요. 오시면 돼요. 올라갈까요? 예. 구루마 필요해요? 개인 승합차를 이용해 물건을 싣고 배달해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몇 년 하셨어요? 저 이제 1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1년 6개월이면 좀 짬밥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3년은 해야죠. 3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로지 경기 수당만 지급받는 심판 활동으로 한 해 버는 수입은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나마 오심 등 징계로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수당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아마추어 심판 시절부터 대리운전과 세신사, 막노동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좀 창피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심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10km 넘게 달리는 등 42살의 자기관리도 철저한 정심판. 언젠가는 경기장에서 만나자며 김민재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멋있는 심판이 되고 김민재 선수는 멋있는 선수가 돼서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김민재 선수 화이팅!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NBA에 도전했던 이현중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아쉽게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 하승진 이후 한국인 선수론 두 번째로 NBA 입성을 노렸던 이현중 선수. 오늘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1, 2라운드 마지막 58번째까지 끝내 이름이 불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꿈의 무대를 향한 도전은 계속할 계획인데요.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어도 NBA 무대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뛰면서 NBA 구단의 콜업을 기다리는 이른바 투웨이 계약이 있고요. 서머리그나 구단 트레이닝 캠프를 통해 정식 입단 계약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앞서 NBA 구단들과의 기량 테스트 도중 다친 발등 치료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건강하게 회복해서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불가능할 것 같던 과제를 성공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첫 메달을 딴 이도현 선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어려운 과제들을 최대한 많이 성공해야 하는 볼더링 종목, 결승에 6명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3번 과제의 난이도가 심상치 않아요. 거의 500원 동전만한 홀드를 잡아야 하는데요. 이걸 잡을 수가 있나요? 한 번에 뛰어올라 저걸 잡고 버텨야 하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래도 포기를 몰랐던 이도현 선수, 마침내 성공하자 관중석에서도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리고 단숨에 뛰어올라서 완벽하게 마무리, 정말 기분이 짜릿할 것 같아요. 겨우 3명만 통과한 이 과제를 성공하면서 2위, 상처투성이 손에 핏빛 투혼까지 보여주면서 이도현 선수가 월드컵에서 생애 첫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20살 기대주의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미국 PGA 투어를 가보시죠. 전동카트가 혼자서 달려가는데요. 사람은 없고 어디로 가나요? 일단 멈춰보려 했지만 그만 풍덩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는데요. 전동카트도 날씨가 더웠나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네, 장맛비가 얼마나 강했는지 파주와 춘천의 하루 강우량은 6월 관측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 대신 강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더 많은 내륙에서 예상되는데요. 특히 비가 세게 올 때 시간당 50mm씩 와서 곳에 따라 어제만큼이나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경주 34도까지 시속했고요. 서울 등 수도권도 30도 이상 올라 더위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안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서는 바다 안개가 매우 짙어지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강릉엔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 서울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대전과 서울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